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어떤 비즈니스 작동하지 않거든요. 정답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좀 농업이 다음 단계로 또 발전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끊어져 있잖아 지금. 그렇죠. 정말 심각한 상태죠.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 아 그렇죠.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는다. 음. 각종 민원과 환경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놓을 순 없지만 공간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아졌어요. 아, 근데 젊은 그 학생들 중에는 어떠냐면은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삼천도 기준에 만약에 스마트 축사를 지으려면 견적 나오는 게 80억 정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땅도 빼고 허가 빼고 다 있다 쳐도 건물만 80억이에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합쳐서 한 100억을 투자했네. 그 100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이걸 안 하죠. 만약에 내가 나이가 30인데 100억이 있다. 이걸 왜 합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남작의 농업세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농업 현안 문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게스트는 전북대학교 서일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에서 에너지 축산환경 부분을 하고 있는 서일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전공이 네. 뭐죠? 일단 지역건설공학과인데요. 네. 이게 옛날에는 농토목과였어요. 아, 그래서 새만금 같이 간척지 만들고 그다음 땅 만들고 물 관리하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거는 농업 시설. 아, 그래서 시설. 온실, 축사, 네. 그다음 뭐 저장소 이런 걸 만드는 거였는데 네.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만들었다면 지금은 안에 이제 환경 조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네. 이라는 거를 원래부터 했던 전공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팜 하세요, 그럼? 네, 지금도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도 이렇게 정해졌지만 스마트팜과 스마트 축사. 네. 당연히 축사가 돈을 많이 벌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무조건 돈이거든요. 아니 교수님이 그럼 네. 돈을 쫓아가지고 스마트팜은 안 하고 축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은 약간 그런 식인데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온실에 똑같은 면적이 있어요. 1헥타르의 온실에서 토마토를 져요. 얼마를 벌까요? 그러게요. 그래도 꽤 많이 벌 것 같기는 한데요. 애매하죠. 물론 이제 잘하면 많이 벌고 못하면 네네. 못 벌지만 순이익으로 네네. 한 1억 5천 벌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죠. 엄청 괜찮죠. 괜찮죠. 네. 한 1억 정도 본다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럼 똑같은 1헥타르에 돼지를 키우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다르지. 이거 15억 넘거든요. 그렇죠. 15억이 넘는다고 순이익이. 네. 그럼 우리가 스마트 팜을 하기 위해서 뭐 모니터링 하자, 뭐 알고리즘 짜자, 피지컬 AI를 하자. 그 다 돈인데 그 돈을 누가 내냐는 거죠. 아,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원래는 온실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 축산으로 넘어갔다가 네. 스마트 축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악취, 에너지 이거를 처리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스마트 축사를 만들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온실에다 주자. 네. 그럼 결국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일단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전문가인데 맡기자는 건 어떤 의미예요? 스마트팜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네. 축사를 예를 들어서 하면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했던 그 경험은 굉장히 많은데 네. 경험이 곧 기술은 아니에요. 네. 두 개는 틀린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장비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할 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을 보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낼 수 있는 농민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팜 좀 크게 하거나 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음. 가능한데 음. 이제 컨설팅을 맡기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한테 맡기죠. 작은 농가들의 관심 사항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로 좀 자본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이 영역에 대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작은 그 농장들의 경우에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축사를 운영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축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겁니까? 아, 그렇죠. 어느 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축산업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의 거의 열의 아홉은 네. 아니 돈이죠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농업이란 자체가 업이잖아요. 네. 업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다른 가치는 그건 그다음 뭐 문제죠. 다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창업 교육을 하러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농수산대학교에서 졸업한 20대, 은퇴하고 오시는 50대 이런 사람들이 쭉 와서 물어봅니다. 왜 스마트팜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정말 많은 얘기를 하세요. 뭐 식량 안보, 기후 변화, 그다음 뭐 다양한 품종의 확보. 다시 물어봐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왜 근데 스마트팜이에요? 왜요 하면 결국 만류 기종, 돈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현재 상황에서 돈을 분배할 거냐, 파이를 키워서 돈을 확보해 줄 거냐. 싸움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네. 지금 얘기하는 이 단지화를 조성한다는 거는 큰 거를 한 명이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작은 농장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자는 건데 문제는 좀 많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작은 농장들이 많이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이 사람은 A 회사, 이 사람은 B 회사. 이게 하나로 묶여지지 않으면 방역 문제, 협상력, 경제성 이게 다 떨어지게 돼요. 아, 사실 경정농업에서도 보면 요즘 공동농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개별 농가들이 농사 지으니까 이게 사실 농사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농기계를 다 이게 갖다 음, 임대를 하거나 작업을 맡겨야 되는데 이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농업이라는 것도 뜨고 있는데 네. 축산이라는 것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별 농장들이 그죠? 돼지 그렇죠. 같은 2,000두짜리 농장이 5개 있는 것보다는 음. 10,000두짜리 농장이 하나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관리도 쉽고 음. 생산성도 훨씬 높아지고 그렇죠. 이제 고장날 확률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웠으면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면 됩니다. 확정적으로 됩니다. 네. 이러면 이미 끝났겠죠. 근데 이제 오늘 그럼 얘기 주제가 교수님께서는 그럼 개별 농장 하나를 가지고 잘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축산 농가들이 하나의 스마트 축산 단지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효율을 내보자 이 일을 지금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뭐 좀 음. 설명해 줘도 되나요? 원래 그 석사 박사 과정 때는 주로 기술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악취 저감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구제역이나 AI 같은 바이러스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기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악취 문제, 생산성 향상을 해결하자고 했었는데 막상 장비들을 만들고 나니까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이건 정책의 문제다.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정책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악취 저감에 대한 정책, 가축 분뇨에 대한 정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가축 분뇨 실태 조사, 매뉴얼 만들고 시범 사업하고 전략 세우고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이제 양분 총량제.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가 되니까 축산을 좀 줄이자. 네. 그건 아닙니다. 음. 이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어떤 특색이 있으니까 맞춰 갑시다. 아하. 그래서 그거를 지역 단위 양분 관리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축산이 많으면은 그렇죠. 그 지역에만 어떻게 가축 분뇨로 인한 네. 어떤 농경지의 양분이 너무 과잉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좀 분산시키자. 그렇죠. 이런 얘기였죠. 네. 또 지역 단위에서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경축 순환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떤 데는 안 되면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걸 특성화 있게 하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한 2020년 정도 언저리까지 그런 정책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사실 네. 제가 그때쯤 교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 만나고 지금 거의 한 4년, 5년 만에 그러게요. 대면한 것 같아요. 그때 네. 만났을 때는 굉장히 침울해 계셨던 것 같은데 힘을 하죠. 이게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그렇죠.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저 교수님 다시 뵙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너무 하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으로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예, 저는 지금 현재 정책에서 막혀 있거든요. 예, 저는 옛날에 저도 이제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하고 해보면서 농업 분야 사실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왜 돈을 못 벌까? 음. 누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 저도 좀 득을 보는데 그렇죠. 주변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저도 같이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문제다.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뭐가 잘못돼 있을까? 음. 이런 걸 제가 하는 게 지금까지 뭐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룬 거였잖아요. 음. 저는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하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돌파구 찾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업은 일단 첫 번째는 뭐였냐면 벤처를 해봤어요. 네, 벤처. 직접.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링 장비를 만들어보고 판매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도 있고 그다음 기술도 있으니 이걸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업한다는 게. 그리고 특히나 이게 소규모로 시작하다 보니까 뭘 제조하려면 돈이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고 홍보하려면 돈이고 그 돈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벤처를 도와주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분들 말씀도 용기를 내서 열심히 달리다가 네. 네, 결국엔 지치죠. 그때 이걸 시작하게 된 원인이 바로 박사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이야 그때 IR 투자할 때 네. 야 서 교수 이거는 200억짜리 사업이야. 내가 그래서 이거 들어갔다가 아, 결국은 지금 제네시스 한 대 지금 박아놓고 지금 정리해버렸다고. 원래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뭐라 그러죠? 이게 깔지 않고 네. 바닥에 깔지 않고 이 다음에 올라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뭘 생각했냐면 제가 얘기하는 사업은 네.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네. 지역 사업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정책이 안 되는 점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아무리 이제 해외 사례들을 갖고 와서 잘 우리나라 거에 맞게 현실에 맞게 포장을 해서 방안을 제시한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에는 돼지 빌딩이 지금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30만도 막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런 거가 한 1000개씩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어마무시한 거죠.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면 대부분을 그쪽으로 돌리니까. 네. 그럼 과연 걔들이 기술력이 있었을까? 음. 그게 불과 10년 만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일단 집니다. 국가 정책으로. 야 한번 해봐. 짓고 나면 돼지가 죽겠죠? 죽으면 죽었어요. 그럼 야 왜 죽었는지 한번 봐봐. 다시 그 다음번에 만들 때 그거를 극복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어떤 비즈니스도 작동하지 않거든요. 정답입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학생들의 취직 자리가 생기고 농가대학을 학생들이 갈 거고. 그렇죠. 그래야 좀 농업이 다음 단계로 또 발전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끊어져 있잖아 지금. 그렇죠. 정말 심각한 상태죠. 이게 지금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살짝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상관없이 얘기 드리면은 그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 아, 그렇죠.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는다. 그다음 각종 민원과 환경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놓을 수는 없지만 공간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진 않아졌어요. 아, 근데 젊은 그 학생들 중에는 어떠냐면은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축사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기초 비용이 얼마냐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평균이 한 2,000마리 정도 되지. 그렇죠. 그럼 삼천두 기준에 만약에 스마트 축사를 지으려면 그 견적 나오는 게 80억 정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오, 축사만 민원은 뭐 빼고 그죠? 다 빼고 허가는 빼고. 땅도 빼고 허가 빼고 다 있다 쳐도 건물만 80억이에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합쳐서 한 100억을 투자했네. 첫 번째 그 100억을 투자할 것 같으면 이걸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음. 만약에 내가 나이가 30인데 100억이 있다. 이걸 왜 합니까? 그렇죠.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축산업을 하셨는데 내가 이어받고 싶은데 저런 시설에서는 못 하겠어. 한번 투입해 보자. 그렇게 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어요. 한 3, 40억이 채웠어요. 그거 30년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10년, 20년이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축사를 정말 제대로 되게 만들려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걸 비싸게 한들 나는 이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무엇냐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솔루션이 뭔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유럽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 환경 문제가 겹쳤고 축산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고령화나 이런 것들은 되고 이런 문제에 겹쳐진 게 저는 1990년대라고 생각해요. 유럽에. 그래서 91년도에 질산령 시행령이라는 걸 하면서 지하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타이밍에 정책들이 확 뒤집어지는데 지금 저희가 그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생각해서 거꾸로 역으로 가서 이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은 정부 주도형으로
확실하게 민간 주도의 엑시트를 걸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적절하게 초기가 이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 민간 기업이 성장하고 이제 경영 주체죠. 농가들이 성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럼 또다시 정부는 다른 분야에 계속 투자를 옮겨가고 그렇죠. 계속 시장을 만들어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축산업이 그걸 하기엔 너무 좋은 산업이에요. 저도 사실은 축산업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비즈니스로 가장 먼저 이렇게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축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스마트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지 농업은 어떻게 바뀔 건지가 이제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이제 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 스마트 파머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미래 전략이에요. 학생들을 키워서 여기다 보내야 되고 식량 안보를 챙겨야 되고 하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수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축산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3,000마리를 제가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위탁 사육을 한다고 치면 1년에 많으면 한 8,000마리 정도를 출하할 수 있어요. 6천에서. 괜찮은 뭐 보통 정도로 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6,000마리 정도를 출하한다고 좀 러프하게 이렇게 잡으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날까 하는 거거든요. 6,000마리. 네. 평당 한 마리당 한 5만 원 정도 남나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럼 그래서 위탁 사육도 그 정도 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한 6,000마리 키우면 3억 정도가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3억이 아니라 매출액은 얼마일까? 한 마리 한 50만 원 정도 그렇죠. 하니까 30억쯤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약 전체 이제 저희가 평균 자료를 보면은 23년도 통계를 보면은 네. 그 전체 이제 평균적으로 한 마리당 45만 원에 1년 중에 출하가 됐고 그 중에 90% 대략 39만 원 정도에서 40만 원 정도가 생산비예요. 그래서 5만 원 남으니까 난 수익이 3억 정도를 수익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실제 매출은 30억 매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50억짜리를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그럼 그걸 갚고 이자 갚고 하면은 실제 수익은 1억에서 1억 5천인 거죠. 연봉이. 또 문제 생기면 또 떨어지고 그렇죠. 사고도 나고 하니까. 여기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생산비를 20%를 한번 낮춰보자는 거죠. 생산비를 네. 다양한 수단으로. 네. 즉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밥을 한 숟가락만 덜 먹으면 돼요. 제가 그게 안 돼서 살이 찌는데 그 한 숟가락만 덜어내고 한다 그랬을 때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연체 우리 축산 산업의 그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 20%를 목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생산 그 매출의 10%가 순이익이었는데 20%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3억을 벌던 사람은 9억을 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자를 갚아도 뭔가 돈이 돌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적인 거죠.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자동화 시켜야 되고 데이터화 해야 되고 스마트 축사에다가 또 인력 관리도 해야 되지 에너지 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거를 과연 농민들이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이죠. 그렇죠. 에너지, 인력,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 생산성.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데이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해야죠. 그럼 이제 농민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3억 벌었는데 근데 이제 맨날 막 고생해 가면서 이거 갖고 이렇게 벌었는 거를 주변 민원 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3억, 4억 정도를 보장을 해준대. 네. 매년 그냥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쪽 입장에서는 야 이걸 내가 만약에 한꺼번에 운영을 해서 10만 두를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을 텐데 아하. 요 두 개가 매칭이 되면서 서로 욕심을 안 내면 느낌이 오시죠? 아니 근데 딴지 좀 걸면은 이제 사실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논의에 참여해보고 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농민들이 저는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농민들은 일단은 모으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저는 이게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죠.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네. 싫어한다는 느낌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보면은 저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저렇게 공동 농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이렇게 조합을 가입해 가지고 아니면 위탁을 해 가지고 그죠? 하면은 무조건 이익이거든요. 무조건 이익인데 이익도 작은 이익도 아니고 꽤 큰 이익이에요. 농민들은 그런 선택을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아마도 왜 그런지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 이게 정부 정책 따라했다가 손해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데 이해가는데 그게 근데 축산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요 조합형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남 박사님이 가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보신 거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내 작은 농장이지만 내 농장의 사장이고 싶지 큰 조직 안에 있는 부속품이고 싶진 않아요. 농민들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방식, 품종, 뭐 사료 공급 방식이 다 있는데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 타이밍이 너무 잘 맞는 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60대 정도 아하. 이때는 할 만하죠. 이제 70대가 돼 가시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네. 이게 고령화가 어떻게 보면 전부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농업 농촌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가지고 지금 바라보면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에너지 축산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그 타이밍이 지금 너무 잘 맞기 때문입니다. 아하, 타이밍.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경기도청에 네. 그 악취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 컨설팅 용역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포천 같은 데를 이제 가봤어요. 포천에도 보면 축산 단지가 많은데 정말 잘 돼 있는 거는 그냥 잘 돼서 노 프라블럼. 그런데 어떤 농장을 가면은 한 10개 정도의 작은 농장이 한 마을에 모여 있는데 네. 그 바로 언덕 너머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하. 근데 문제는 여기가 3, 40년이 됐는데 규모가 뭐 800마리, 아, 이런. 500마리.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1년을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돈은 대략 뭐 8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버는 정도니까 뭔가를 투자할 수는 없고 안 하자니 생계가 달려있고 포기할 수도 없고 투자할 수도 없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죠.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키우시는 800마리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드릴게요. 아, 이게. 그래서 여기는 느낌이 조합 오네. 형식이지만 조합이 아닙니다. 아, 네. 조합이지만 우리는 뭐냐면 주주를 모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주주형 어떻게 보면 공동 농장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이거를 관리를 해주고 생산성을 극대화해주고 그다음 여기 있는 그 농가의 분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좋은 건데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농가들 있는 데는 만약에 피해가 나면 어쨌든 미니멈 소득은 보장해주겠다 이런 건 당연히 그럴 그렇게 거죠. 돼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돌아가는 돈의 규모가 문제가 돼요. 네네.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3만 도짜리 논산의 광성 양돈 단지를 만드는데 네. 에너지화 시설을 포함해서 총 지금 예산이 930억 정도가 됩니다. 아, 930억. 예. 근데 이 3만 도라는 규모가 굉장히 애매해요. 네. 우리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빌라 정도의 느낌이지 아파트의 느낌이 아니겠죠. 아, 3만 두면 굉장히 큰데. 크죠. 단일 농장이면 크죠. 엄청난 크죠. 근데 이걸 수익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에너지를 시키고 에너지를 갖고 스마트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도축도 하고 그러긴 애매하네. 그렇죠. 그러긴 경계선에 딱 있네요. 요거를 하기 위한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는 연구는 현재는 존재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6만 두 정도였습니다. 6만 두 정도. 예. 근데 이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요즘에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을 하게 되면 대략 300에서 400톤 정도 규모가 있다라면 이 정도인데 네. 6만 두가 내는 게 300톤이에요. 하루에.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합치면 딱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이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어떻게 가냐면 축사가 그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에너지의 원료를 키우는 에너지원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즉 이 프레임이 지금 요번 정권하고 이런 프레임들에 맞물리면은 니즈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축산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까 저는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아,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하나가 스마트 축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보급할 거냐, 여기다 AI를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단위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겠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농가들의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됐거든요. 5년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그렇죠. 저도 이제 이런 기업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과연 재래식 농장에다가 이제 이게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이걸 넣어 가지고 말씀대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나오느냐? 크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개발자들의 그 개발 방식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토목 쪽이다 보니까 완전 엔지니어예요. 규모가 커요. 기계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온실, 지금 있는 노지에 적합한 장비를 만들려면 우린 장비가 그 좁은 골목에 이것들 다 장애물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무언가를 따내야 되고 여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농가는 그대로 있는 걸 가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저는 거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가능할지라도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가능한 건 이미 거의 다 끝났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쉬운 장비들이야 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이제 생계로 팔 수 있는데 약간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투자비가 점점 많이 들어가고 수요는 점점 줄어드니까 사실은 이런 장비들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요가 적어요. 맞아요. 그래 근본적으로 음. 농가들은 항상 어떤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매번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듣는데 음. 그게 왜 안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정부 예산을 아무리 넣어도 잘 안 돼요 이게. 음. 힘들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 놈들을 어, 새만금에다 하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요? 새만금이 지금 땅이 여의도의 128배니까 대략 서울 면적 정도의 땅이 있어요. 네. 거기에 전체가 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땅만 뭐 만 몇천 헥타르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크고 예를 들어서 100헥타르에 저는 기획은 30헥타르로 1차 기획을 했었어요. 아, 축산단지를.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아직까지 축산을 거기다 넣기에는 시기상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새만금에다가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자. 그 기획을 문제가 했을 있습니다. 때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지금 있는 장비들은 완전 거기서 무용지물입니다. 그 정도 규모에 가면 안 통하죠. 아예 시작점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있는 온실에 적합한 장비를 만들 거냐 음흠. 새로운 시설에 적합한 장비를 만들 거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교수님 잘 모셨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온실 데이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온실 재배용 온실을 쓰는 게 그 5만 헥타르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네덜란드는 불과 1만 헥타르밖에 안 돼요. 근데 네덜란드 우리나라하고 온실 생산액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해결할 때 이 작은 농가에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이걸 돌파하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이제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화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부는 R&D 투자를 해가지고 돈은 많이 쓰지만은 기업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기술이 확산은 안 되고 안 되죠. 그러니까 농가들은 별로 효용감을 못 느낀다고 하나?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의 단지화에 대한 컨셉트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농가가 100을 벌면 요거를 모아서 예를 들어 300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럼 300을 3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농가는 당연히 일은 보장받습니다. 네. 권리예요, 이거는. 음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일을 해도 되고요. 네. 안 해도 돼요. 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이 운영을 해주는 그 회사에 예를 들어 제스프리 같이 거기에 그냥 고용돼서 일하는 거예요. 그 월급은 월급이고 권리는 권리예요. 네. 두 번째는 운영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요 일은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 좀 주면 좋겠는데. 너무 욕심 많으신데요. 이 마지막 일은 투자자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자가 가져가야 돼요. 네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을 예를 들어 100헥타르를 만든다. 또는 예를 들어서 한 3헥타르에서 5헥타르에다가 10만 마리 정도에 되는 축산 단지를 만들자. 네.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본이 없이는 시작을 못 하죠. 시작을 못 합니다. 농가는 자본이 없어요. 네. 농가는 그동안 했던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가죠. 못 갑니다. 왜냐하면 또 과잉 생산 우려도 있고 그죠? 그렇죠. 새로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 농가들도 반대할 것이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도 아시다시피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네. 완전히 하나만 만들겠다 하는 거랑 예를 들어 1000개, 10,000개를 만든 거에 대해서 생산 단가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익을 높여줘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수익을 많이 났으니까 나 돈 더 줘. 그럼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투자를 하면 2배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를 들어 1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운다. 축적별로 다 있지만 돼지 10만 마리를 키우고 에너지와 시설을 딱 박아 놓는다. 그러면 2천억이 필요합니다. 오, 10만 마리에. 물론 여기 세부적인 거는 더 많겠죠. 저는 이제 러프하게. 그 정도를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산이 됐건 아니면 스마트팜이 됐건 농업이 완전히 다음 단계로 가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 계신 건데 저는 귀가 쏠깃하거든요. 이 방송을 농민들 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시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실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욕이 달릴 것 같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교수님, 전 욕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그 논산의 그 단지화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착수보고회 그다음 뭐 1차 중간보고회 할 때 음. 대부분 전문가들 네. 모든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 교수 그거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아마 거기 계셨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다행히 제가 거기 없었어요. 그런 자리에 제가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음. 소 교수 그거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근데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이제. 어떻게 실행하고 있나? 네. 일단은 저는 정책에서의 한계를 보고 음흠. 시범 사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도록만 만들어주면 그리고 그걸 제가 기획한 대로 간다면 그걸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사이트들을 여러 군데를 도전해 봤죠. 네. 그래서 김제에서 처음에 도전을 했고 네. 성공했는데 김제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내부 일 때문에 갑자기 엎어지는 바람에 현재는 이제 논산과 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논산은 이 스마트 축산단지 3만두, 완주는 단지화까지는 어려웠고 악취 해결을 위해서 그 바이오 에너지,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을 수주를 했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논산의 그 소양의 4만두 정도 규모인데 네. 그 중에서 절반 2만두를 해결하기 위한 한 130톤 정도를 일단은 받아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만들어지더라도 반 정도의 그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규모가 애매하네요. 130톤이면. 완벽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잘 돌아가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국내에.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잘 되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막 수익성을 내면서 돌아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그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지간하면 다 이제 적자를 못 면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에서 수익을 못 내는 거죠. 네. 돼지 농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본 투자가 돼야 그 겨우겨우 돌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자체가 그럼 수익을 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이게 바이오가스 시설 자체를?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숙제네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제 역할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랑을 하면 되게 독특해요.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떠냐면은 저는 일단 베이스는 엔지니어예요. 네. 그래서 돈과 기술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거기로 박사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건 원래 전공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의 환경 조절에다가 네. 악취에다가 질병 문제에다가 네. 그다음 거버넌스 네. 법을 만들었고 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상한 놈인 거죠. 풀 패키지네요. 풀 패키지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저는 제 연구 분야는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최고 수준이다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제가 최고는 아니더라고요. 야, 이건 어렵더라고요. 돈 버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그리고 바이오 가스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잘 알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알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몇 대 몇으로 CNB를 만드는지 뭐 원료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다뤄봤으니까 누구를 꽂으면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거면 충분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은 이제 기획을 하는데 믿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술 그다음에 연구진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한 절대로 해결합니다. 에이, 그게 왜 해결 못하겠어요? 절대 저는 해결합니다. 농업이든 축산이든 간에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제약 조건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약 조건은 기술도 아니고 자본도 아닌 것 같아요. 규모예요, 규모. 규모죠. 돈을 벌 수 있는 규모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설계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은 우리 남 박사님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논산 그 사업에 그걸 수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았죠. 타당성 용역. 네.
4천만 원. 네. 그게 다예요. 아, 거의 뭐 노력봉사 하셨네요. 예. 그래도 이게 필요하니까. 그만큼 인프라가 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그분들은 준비를 하셨고 방법을 모르셨고 제가 방법을 얘기 드리면서 지역 주민 설득하고 축산 농가 설득해야 되고 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축산과 네. 그다음에 환경과 네. 도청에 다시 가서 도청에도 축산과 환경과 환경영향 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본청에 가가지고 또 농림부 환경부를 다 설득해야지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젊은 눈물 교수님이니까 가능하네요. 저 힘들어요. 뭘 힘들어 이 사람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내가 너 나이 땐 말이야. 어? 이제 꼰대시네요. 10년 전에는 꼰대였는데 이제 진짜 꼰대 같아 이제. 저도 이제 꼰대가 될 때가 됐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 혼자 된 건 아니고 도와주신 분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롤 모델 만들려 보자. 아, 저는 누군가가 그 단계를 한번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가 선봉장에 서가지고 예. 그 단계를 돌파해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예. 우리 축산 농업뿐만 아니고 영원히 쳇바퀴 돌듯이 이게 이제 계속 유리벽에 막히는 거죠. 그죠? 계속 쳇바퀴 돌고 실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데 교수님이 그걸 돌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죠. 돌파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겁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자문을 한참 이제 다닐 때 네. 그 우리 남 박사님이 자문하신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자문했던 거랑 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자문했던 내용이 네.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딩이 좀 달라지고 팬시해지고 좀 유행에 맞춰지지만 기본 개념은 그때부터 계속 그래서 똑같으셨거든요. 컨셉이라든가 기술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디테일한 기술 방법은 달라졌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네네. 않으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을 한 거죠. 저런 분이 10년 동안 내가 본 것만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안 바뀌었다면 이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정책을 나가서 바꾸는 거는 불가.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롤 모델을 만드는데 좀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스마트 축산 단지겠죠.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5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하나로 구체화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으로 언제쯤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현재 그 스마트 축산단지라고 하는 지자체로 배정된 게 현재 네. 총 9개까지 네. 지자체에서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네. 현재 4개가 네. 드랍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당진에 있는 그 낙농, 그 젖소 그 농장이 올해 초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게 논산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설계했을 때는 29년에서 30년 정도 오픈인데 네. 너무 늦어요. 최대한 빨리 땡기고 싶어요. 땡겨야죠. 네,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로 봤을 때는 3년 후, 그러니까 26, 27, 28년에 입식을 시킬 정도로 땡기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아, 우리나라의 사업 중에 특징이 뭐냐면 농업, 농촌 사업. 네. 다른 것도 다 비슷한데 여러 명이 개입되면은 네. 속도가 계속 늦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참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 같기도 저희도 한데.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는 교수님이라도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돈이에요. 제일 이제 그냥 이상적인 방법은 한 명이 그 농장을 다 사면 되죠. 아, 심플하게 그게 얘기하자면. so 심플이죠. so 심플이죠. 네. 근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의 수익을 보전해 줄게. 직접 팔도 되고 아니어도 돼. 그래서 아까 포천 얘기했던 그 사례처럼 거기를 가가지고 힘드신 분들 다 모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 다 모아가지고 단지화 시킬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돈을 못 벌면 안 되니까 단지로 돈을 벌기 전까지 그냥 하세요. 그러면 악취 저감하고 이면 우리가 노력해서 같이 조금 해결해 봅시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만들어지면은 거긴 전부 다 없앱시다. 아하. 그리고 없애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수익을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 플러스 알파 그 수준만큼을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지분으로. 이런 방법이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제 잘 실행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축산도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2만도 3만도 이렇게 규모된 농장을 가본 적도 조금 있긴 한데 아마 이거는 아마 그거 비슷한 사업이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좀 더 첨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와 시설 같은 것들, 좀 환경적인
환경 친화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네. 또 뭐 경축 순환 농업 같은 것도 연계가 될 거고 그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조금 잘 운영된 농장에 갔어요. 좀 나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농장에 가요.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이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농장장과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한 3,000도 규모면 대략 4명 정도가 이거를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많으면 너댓 명이죠. 5명 정도. 네네. 사장님 빼고. 그래서 4명, 5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1인당 한 600에서 800수 정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칠 수 있겠죠. 이제 지지난주에 덴마크에 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어떠냐면은 여기 몇 명이서 움직여요 그랬더니 농장은 15,000마리 정도를 움직이는데 10명이에요. 근데 이게 그 시설이 막 최첨단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적재적소에 적당한 것들이 그 요소 기술들로 있어요. 1인당 1,500두네요. 정도였죠.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체가 하나의 딱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철저하게 따라준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이 예를 들어 한 90개 정도의 농가들을 여기저기 가지고 있어요. 네. 90개 정도를 가지고 하나의 그룹화가 돼 있는 거죠. 아, 데니시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각자가 역할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면 프로덕티는 우리는 작은 시간을 일해도 그래도 생산성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죠. 남은 시간은 아마도 저희 모니터가 해줄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돼지 농장을 예를 들면은 한 5,000개 정도가 있잖아요. 5,000개 정도 전국에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래에는 보면은 숫자는 훨씬 줄어들고 하나의 축산 단지화, 명목상으로는 단지화라고 하겠지만은 하나의 경영체가 통합 경영하는 그렇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나의 경영체에는 여러 축산 농가들이 지분 구조를 가지고 쉐어링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개발되면서 많은 축산 농장들이 주택단지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어떤 축산 환경 문제 같은 것들 조금 이제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이 만들어질 거니까 에너지 회수라든가 아니면은 폐액 처리 같은 데서 이제 한 단계 또 진보할 것 같고 탄소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정확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간에 결론은 뭐로 내고 싶으세요? 에너지 축산 환경이 중요하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하나의 워딩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법적인 문제도 다뤄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도 동일하고 기술적으로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케이스가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있잖아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느냐. 정말로 생산성이 예상한 만큼 높아지고 수익성이 예상한 만큼 높아지느냐. 그래서 충분히 이제 배당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것만큼 하고 또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두 번째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전통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그런 제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축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허들이 아닐까 싶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농민들인데 이제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맡아서 하는 곳에서 이제 책임지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농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농업이라는 게 뭐 지금이야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겠지만은 5년 1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겠다. 최소한 뭐 농업도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죠? 네. 소농부터 대농까지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돈을 버는 영역의 농업은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다는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만약에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거 안에서 도태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요거는 완전히 분리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농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시스템의 정책이 별도로 나가야 되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없다면 새로운 부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입장에서는 내가 축산업을 하고 싶어. 스마트 축사를 하고 싶어. 또는 스마트 팜을 하고 싶어.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농장에서 그냥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가 크게 하시면 땡큐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산업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경력을 10년씩 쌓은 다음에 실무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주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실패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 저도 있겠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던 거죠. 이 채널에서. 네.
항상 처음부터 네. 농장주가 돼가 경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재래식 전통적인 방법을 하는 거는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능하면 좀 규모 있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 있잖아요. 농업법인 같은 데. 그 좋은 직장이 많아야 돼 일자리가. 거기서 먼저 직원으로 좀 트레이닝을 좀 받고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차후에 그죠? 다시 경영체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축산도 비슷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그래서- 새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 하나 드리면은 제가 그 농림부하고 축산환경과 축산정책과 이렇게 하고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고 네. 바이오 에너지, 가축 분뇨, 네.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음. 우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만들고 나서 준비하면 늦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을 네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충남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전북대학교 쪽에는 에너지 쪽으로,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와 시설 쪽에 좀 더 초점이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에는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R&D를 한다면 이쪽에 있는 석사 박사들은 현장에 보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컨설팅하고 운영하는 쪽으로 특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네. 이게 성과가 괜찮으면 확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기본은 그렇습니다. 일단 해보고 키우자. 이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 아마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 아니면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도 오늘 얘기는 유달리 더 생소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어렵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어쨌든 서일환 교수님은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고 축산에 대한 다양한 문제 있잖아요. 악취 문제, 양분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뭐 경축 순환 문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룰 게 너무너무 많은데 즉시 에너지 문제, 네. 온실가스 문제, 탄소 중립 문제 그죠? 전부 다 연관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교수님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